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부의 타이밍이라는 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윤석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경제평론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글도 많이 쓰시고 방송도 출연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이분의 책이 어떻게 읽히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내용이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읽는 이제 투자서, 특히 부동산 관련된 그런 투자 관련된 책들이라기보다 이 책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다루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을 대부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현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화폐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분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의 타이밍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만은 부가 만들어지는 특정한 시점에서 제가 이 책을 사실 투자 관련된 서적의 느낌으로 골랐는데, 투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거시경제, 미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시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책이다. 네, 윤석천님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들의 글들을 기고하시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패널로 출연하시고 하시는 그런 경제 전문가십니다. 예,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말하지 않는 부자가 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해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심리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 유동성과 그리고 중앙은행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된 몇 가지 것들을 밝혀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어서 부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사례,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통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유동성을 통해서 신용 팽창이 일어나고 화폐량 조절과 금리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가 변화가 되는가 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의 타이밍은 저자가 말하는 건 이제 유동성의 흐름을 주목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4챕터부터 해서 7번까지는 사실 어떤 논문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의 전반적인 지식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화폐의 경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세계 공통 기축 화폐가 되고 있는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통해서 그 달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부침을 겪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화폐를 통해서 이제 화폐에 의한 경제라고 현대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기득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토마 피케티의 저서를 통해서 저서를 살짝 들여다봄으로써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지만 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담보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50에서 60대 중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군 사람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최소한 아파트를 사고 팔고는 했다. 이들은 아파트와 건물을 사고 제주도에 땅을 샀다. 아파트는 자식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옮겼고, 상가 등 건물은 노후 대비를 위해 샀다. 동료와 친구, 친척들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부동산을 보면서 관심을 두는
두지 않는 게 외려 이상한 일이다. 이들을 투기꾼이라 매도할 필요는 없다. 웬만큼 초기 자본을 모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랬다. 한국은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한국의 부자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 내용이 대부분의 부자들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통된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나의 자산을 상승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만 해도 이제 8.16 대책이 이제 정부에서는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기사들로 이제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모르고 부동산을 무시하고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봤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부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나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1990년대 말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당시 경기는 호황 국면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저금리를 추구했다. 이른바 Y2K 우려와 98년 발생한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신용 확대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의 씨앗이 됐고 침체가 뒤따랐다. 버냉키 역시 2000년대 차입자들에게 매우 후한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주택시장에 거품을 불러와 2008년 금융위기와 대침체의 원인이 됐다. 신용의 확대와 축소에 따라 경기가 변동된 셈이다. 이쪽 한번 보실게요. 신용을 팽창해 경기 회복을 꿈꾸지만 신용 확대는 어느 순간 외려 건전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는 사이 부채에 길든 경제 주체는 자생력을 잃는다. 중앙은행의 신용 확대가 주춤하는 순간 경제 주체는 쉽게 흔들린다. 돈으로 만들어지고 부채로 결정되는 신용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산시장의 등락 메커니즘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 이제 이 정부나 여러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를 통해서 초기에 성장을 이끌어왔고 시중에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완만한 상승 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왔는데, 이런 신용 팽창된 경기는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전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계속 그 부채를 통해서 자신의 소비나 이런 것 수준들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면 건전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국내 내부적으로 이제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수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수가 불경기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경제 주체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채에만 의존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가 완전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국인의 그 자본이 제주도 땅을 엄청 많이 샀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도 중국인 땅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들도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왜 중국 자본들이 좀 빠져나갔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07년 2월 제주도의 주택 매매량이 8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2건보다 23%가량 줄었다는 내용이죠. 이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7.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해석은 엇갈린다. 언론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추론한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 관망세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자본이 제주도 땅을 많이 샀다가 지금은 주춤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언론은 이제 우리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인이 이제 투자를 감소하게끔 그런 내부적인 그 여론몰이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정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자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다만 언론이 잘못 짚은 게 있다. 대다수 언론 보도는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 내림세를 사드 배치의 후폭풍인 양 취급했다.
사드 배치로 한국만 유일하게 중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줄어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현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홍콩, 영국, 캐나다 이쪽에 이제 중국인들이 가서 많이 주택을 샀대요. 그래갖고 이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많이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뿐만 아니라 홍콩, 영국, 캐나다에도 많은 중국 자본이 침투해서 이제 가격을 올려놨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여기도 많이 빠졌다는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그 외환 보유액과 자본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대한 그 외환 보유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제 통제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최대한 빼갈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못을 받고 있고,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중국 인민은 마음대로 외화 환전을 할 수 없다. 쿼터 제한을 받고 있다. 1인당 연간 5만 달러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이 정도 액수로는 이른바 선진시장의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땅과 주택을 살래도 돈을 바꿔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나 주택들이 싸진 않을 테니까 연간 5만 달러 갖고는 탓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계속 그래도 사는 방법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마저도 최근에는 많이 차단해서, 그래서 중국인들이 살래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판단한 사드 배치나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다라는 얘기는 조금 틀렸고, 저자가 말하는 거는 중국 정부의 강제적인 외환 보유액 그 반출에 대한 저지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돈을 외화 환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도 땅값이 내린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래, 중국인들은 왜 제주도에 대한 그 땅을 자꾸 사고 뭐 집을 사는 거지? 제주도가 뭐 엄청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그냥 뭐 여행만 가끔 가고, 뭐 제주도 좋은 건 알겠는데 자연도 좋고, 왜 거기에 땅과 집을 사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이유는 제가 뭐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중국인들 자체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부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자들은 중국에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도시가 굉장히 뭐 살기는 좋겠지만 집값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훨씬 높아서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중국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심해서 말이 많았지만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를 가면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특히나 세 가지 관점에서의 것들이 충족되면 이제 주택을 쇼핑하러 다니는데, 중국 부자들이 첫 번째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평가된. 그러니까 중국인이 봤을 때 제주도는 땅값이나 주택값이 제법 싸고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곳을 사고 싶을 텐데, 중국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자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그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투자 이민이라고 하잖아요. 투자 이민 제도가 있어요. 투자 이민 제도가 있는 나라의 그 주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옮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 가격이 저평가가 됐고 환경이 좋고 주택 이민 제도가 있는,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나라들에 대해서 주로 쇼핑을 하는데, 이 지역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서 이렇게 중국인들의 그 주택 쇼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G2, 중국과 미국이죠. G2는 서로 다른 이유로 국제 유동성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시켜서 달러를 다 가져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자본 통제를 통해서 다 앞서 밝혀드린 대로 외환 환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는 분명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줄어든 유동성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자산 시장의 가격을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서로 다른 이유로 이제 국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산 시장의 향배는 유동성이 결정한다. 투자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할수록 자산 시장은 오른다. 그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빌린 돈이든 원래 자기 돈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싼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수록 자산 시장은 그에 비례 오른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을수록 뭔가를 사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당연히 타당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더라도 계속된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쓸 그 자금 투자처가 안정적인 곳이 없어서 결국엔 부동산에 몰렸고 부동산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시장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규제를 가해서 이제 부동산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그 호황인가 불황인가를 보려면 정부의 규제를 보면 돼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나 규제한다면 지금은 호황인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규제를 하지 않고 장려를 하고 있나 하면 부동산이 불황인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호황인 상태라서 규제를 했고 규제가 먹혀들은 건 이제 지방시장은 좀 잡았는데 역으로 시중에 갈 데 없는 유동성이 확보된 그런 시중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은 확실한 믿을 만한 곳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인 자금 출처 혹은 자금 그런 루트를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강남의 부동산이고 그래서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고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원인을 통해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원래적인 이런 속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이런 최근의 시점에 얘기까지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유동성이 줄어도 국지적으로 얼마든지 그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 금리가 오른다고 시중의 모든 돈이 은행으로 퇴장하는 게 아니다. 전체 유동성과 무관하게 국지적 유동성은 넘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경우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예다.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다. 그 결과 언론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초토화 현상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특히 강남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 보시면 이 책 자체는 거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는 따르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그 개별성이 워낙 커서 그 개별성이 이 거시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하향이 되는 것이 맞는데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별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부동산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내가 투자한 지역을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집중해서 전체적으로는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하남시면 하남시에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그 지역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의 타이밍 그 챕터 넘어오면 이제 자본주의 기초가 되는 그 미국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이제 예전 그 물물 교환 시대부터 화폐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면서 지식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1960년대부터 달러의 지배력이 종말을 맞을 거란 얘기는 있었다. 달러 사망은 흔한 단어가 됐다. 브레턴 우드 체제가 붕괴할 때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할 때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수없이 퍼졌던 얘기다. 하지만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하다.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기축 통화가 돼서 이제 그 계속 써여져 왔는데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이나 여러 그 전쟁에 집중하면서 계속 무역 적자가 나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달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금 이퀄 1달러의 그 치환 관계가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의 미국이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 가치가 맞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전 세계적인로 이제 강국들에서 이제 그 제기해 왔었고, 그래서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종말을 맞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브레턴 우드 체제도 붕괴했었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달러가 국제 외환 시장의 절대 거래 통화이자 여전한 석유 결제 통화다. 그러니까 석유를 결제하려면 달러로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의 힘은 정말 막강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산업의 그 기초적인 원료이고 자동차의 뭐 원유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여러 전반적인 제조업에서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의 지배력은 대단한데 그 지배력이 대단한 석유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석유는 이제 석유의 가치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가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달러의 가치는 지배력은 공고하고 이 정도면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이 말하는 달러 폭정이라는 용어가 새삼스럽지 않다. 베네수엘라가 그 달러의 그 지배력을 좀 걷어내고자 다른 수단으로 이제 그 달러의 지배력을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굉장한 그 제재를 맞았어요. 미국을 통해서. 그래갖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달러 폭정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항상 그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강대국들, 특히 지금 최근에는 중국에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좀 더 올리려고 하면서 달러에서의 지배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그 어려워진 그 시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 벗어난 그 돈을 찍어낸 상태에서도 지배력이 공고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강대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치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달러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달러의 그런 그 특성 같은 것들을 이 책에서 잘 소개를 해주고 계셔서 이 부분이 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케티가 밝히려고 한 것은 팩트를 넘어선 진실이었다. 21세기 자본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피케티는 팩트를 말함으로써 기득권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게 기득권의 그런 논리들을 반박했는데 어떤 의견과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 반박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수많은 사례를 통한 팩트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팩트로 사살을 해서 이 책이 정말 위대하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게끔 사실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니까요. 부의 분배는 일방적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기득권의 논리에 밀려서 무력하게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분배의 불합리를 수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이거예요.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불평등 문제를 숨기려 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통해서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자본을 통한 수익률이 경제 상승률보다 항상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부자가 되어 왔고 경제가 완만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자본을 통한 상승은 항상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늘어날수록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항상 그 부를 축적해오고 돈을 버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로봇 사회가 오고 더 그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는 심화될 것이고, 이것은 종국에 와서는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자본주의의 그 파멸로 갈 수도 있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자가 말하는 그 본인의 그 생각을 잘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이 불평등에 대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가 영속하려면 불로소득을 죄악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새로운 규범이 탄생해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땀이 돈을 벌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꼭 마르크스의 책을 보는 것 같죠? 누구나 생산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때 더 큰 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약탈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공감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불로소득은 세금을 통해 자연스레 사회로 환원돼서 환원되어야만 한다. 그 소득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재투자되고 복지를 통해 재분배될 때 자본주의는 지속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기는 되게 쉽지 않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자의 이런 희망적인 논리는 정말 타당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다. 기득권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런 세상을 만들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사회이고, 자신의 그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그런 공산주의 사회도 현재에 와서는 이제 그 사상이 이제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사회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했던 이유도 대학을 갔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 재밌는 공부를 해보자, 남들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자 했던 게 사회학이었어요. 그래서 사회학 중에서도 그 마르크스에 대한 부분도 저도 되게 심취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많고, 이런 현실은 도대체 맞는 것일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그의 책을 읽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부터 해서 뭐 케인즈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세상이 참 왔으면 좋겠지만, 가까운 빠른 시점에서 이런 세상이 오기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되게끔 되게 정부에서 추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정말 좋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예, 어떠셨어요? 책이 부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인데 좀 잘못 지은 것 같지 않나요? 예. 왜 그러냐면 부의 타이밍이라고 해서 혹자는 이 책을 집어들 때 그래,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 사야지 내가 이거 오를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알려줄까? 혹은 부동산을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꼭지에서 사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저점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줄까? 하는 뭐 그런 류의 생각이 써져 있는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진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제목이냐면 부의 타이밍을 통해 살펴본 불평등과 자본주의. 어떠세요? 마지막에 이제 토마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을 얘기하면서 부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짚어준 부분들이 너무 강렬해서
이 책은 사실 부의 타이밍, 유동성을 통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본주의가 어때 왔고 어떻게 흘러갔고 우리 지금 현재 경제는 화폐경제고 화폐경제에서 있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본소득을 늘려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보다 자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부를 늘려왔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게끔 만들어온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영속하려면 노동소득이 좀 더 각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결말을 맺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불평등에 대한 내용과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불평등과 자본주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읽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자분이 되게 전문가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